우선 먼저 화면을 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비판적 사고로서 페미니즘과 리터러시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박준입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그 시간을 내고 또 강의를 준비하고 많은 고생해 주신 분의 선생님들께도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오늘 강의를 제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많이 계속 응원하고 북돋아 주신 관계자 선생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잠시만요. 네, 간략하게 오늘 강의 소개부터 시작을 해서 제 소개도 하고 목차까지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는 이제 키워드가 비판적 사고와 페미니즘 그리고 리터러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하게 되었는데요. 앞서 오경미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비판적 사고 관련해서는 제가 보니까 정현 선생님께서 그 오픈넷에서 강의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온라인에 공유되어 있는 걸 살짝 봤었는데, 그 비판적 사고라는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게 페미니즘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또 페미니즘은 이걸 어떻게 수용해 왔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핫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로 인한 많은 논란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페미니즘이 사실은 소실되어 있거나 대체로 이제 흔적이 사라져 있지만 분명히 끼친 영향들이 있고, 그게 지금의 디지털 환경이나 미디어 환경 그리고 리터러시 교육 환경에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리터러시 관련해서는 공교육에서 얘기하고 있는 리터러시, 특히 문해력이라고 했을 때 어떤 개념으로서 어떤 관습에 따라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지금의 디지털 리터러시나 미디어 리터러시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이게 어떻게 계속 남아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 소개 순서가 살짝 바뀐 것 같은데요. 제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현대문학 전공이고 세부 전공이 소설입니다. 지금 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소설들, 특히 최근에 나오는 한국 소설 같은 경우에는 페미니즘 문학이나 퀴어 문학이나 되게 다양한 이렇게 소수적인 감성이나 경험,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데, 그거를 읽는 독자들에 비해서 오히려 문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잘 못 읽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젠더적인 관점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서 그런 읽기의 관습을 좀 갱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젠더 팩트 연구소라는 곳에서 연구 보조원으로서 또 연구를 돕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수업의 맥락에서 제 위치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다시피 20대 남성이고 비장애인 성애자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쩌면 저의 특권 또는 제가 누리고 싶다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권이나 기득권을 구성하고 있는 근거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지금은 계속 공부하고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강의에 오기까지 저는 그렇게 좀 많이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지만 제가 보기에 살짝 많이 모자란 석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에 초청을 받게 되었는데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워낙 핫했던 텍스트를 연구를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읽어내는 시선들이 어떤 차별을 에 근거하고 있고 그 차별들의 이렇게 넝쿨처럼 차별의 기원까지 계속 파보려고 하던 과정에서 반차별 읽기를 위한 대안이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페미니즘에서 했던 목소리들과 함께 다루었었고요. 제가 지금 집중해서 연구하고 있는 주제는 페미니즘과 그리고 정동이라는 어떤 몸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체현되고 겪어온 일들이 글쓰기나 말하기 또는 읽고 듣기로 연결되었을 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 영향들을 차단하고 있는 악습은 무엇인지,
고민을 하면서 소설 연구를 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오늘 강의랑 살짝 관련이 되는데요. 읽고 쓰는 관습을 조금 대안적으로 차별이나 혐오 없이 대안으로서 우리가 갱신된 문해력을 형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는 당연히 오늘 말씀드릴 디지털 리터러시나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어, 그 상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도 고민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목차입니다. 우선 첫 번째 장에서 제가 전자기기와 구성된 장애라는 제목을 달아보았는데요. 사실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 글자 크기를 만약에 이 강의에 지금 핸드폰으로 접속하고 계신다면 이게 강의 자료의 글자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그리고 혹시나 뭐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거나 이게 오디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들으시는 분의 환경이나 신체의 상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막을 따로 준비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전자기기와 구성된 장애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사실은 이 맥락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좀 많이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전자기기라고 제가 이름을 달아놓았지만 사실은 과학기술이고 미디어 기술일 텐데 그 미디어 기술에 대한 페미니즘의 입장 그리고 미디어 기술을 포함해서 과학기술이라고 불리는 것에 페미니즘이 어떤 비판을 가하고 또 그들이 기반해 있는 인식은 어떤 인식이며 무엇을 통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터러시의 문제를 말하기에 좀 접목을 시켜서 여성이라던가 소수자의 말하기에 대해서 대체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인식이 꼭 특정한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학교 현장이나 다른 중요한 위치에서 말들이나 의견의 어떤 억압으로서 작동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공교육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었고, 기본권으로서 리터러시 개념은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고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기본권으로서 다루어질 때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또 그 배경으로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해력 그리고 글자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이 계속 발전해 왔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다섯 번째 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늘 강의에서 가장 어찌 보면 따분할 수도 있는 장이 될 것 같은데요.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공교육을 할 때 우리 그 공교육의 내용이 되어주는 내용이나 어떤 규범이 되는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문학 교육이 어떠한 억압이나 그런 신화 속에서 군림해 왔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미디어와 페미니즘 리터러시 부분에서는 강의를 좀 정리를 하면서 또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제 나름대로 이제 이 강의의 맥락에서 정리했던 것들을 함께 연결을 시켜서 페미니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이 전문성을 가지고 또 현장에서 고민을 하고 경험해 오던 것들을 제가 너무 거창한 맥락들을 소개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걸까 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는 이런 목차에 따라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안 그래도 이제 태풍이 막 지나갔다 거의 이제 큰 영향권에서는 벗어났다라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듣고 있는데 다들 태풍 피해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불어닥치던 태풍 하면서 사실 저는 태풍 때문에 오늘 강의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제가 뭔가 그 강의를 못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새벽에 조금 긴장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다들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그 태풍 소식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보면서 조금 의문스럽기도 했던 부분이 이런 기사들이었거든요. 성인 남성이 쓰러져 뒹굴었다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런 제목이 이런 기사들이나 아니면 수식들 뭐 성인 남성이 어디 넘어졌다더라 뭐 성인 남성이 길을 못 걷는다 같은 수식 어구들을 많이 봤었고요. 태풍에 관련해서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이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물론 그만큼 위험하다고 하면서 또 조심하라는 뜻에서 나온 문장이긴 하겠지만 이 문구가 어떤 우리 사회에서 위험을 상상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이 뒹구는 게 왜 큰 문제가 되냐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인 남성이라고 하면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강한 힘과 충분한 체력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비교적 뭔가 위기 상황이나 물리적으로 이렇게 위험이 닥쳤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고 강한 더 잘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상상력이 이런 이해가 선입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이해 토대가 있고 그래서 성인 남성에 대해서 이제 성인 남성조차도 이 태풍을 버거워한다라는 식으로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가 많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노인에게 아이에게 여성에게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하라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런 디폴트 값으로서 성인 남성을 우리가 잡고 있을 때 기본적인 전제로서 성인 남성의 체격을 전제를 하거나 성인 남성의 신체를 전제를 깔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배제가 작동하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이 성인 남성은 당연하게도 비장애인이고 이성애자일 것이고 또 한국인 또는 한국의 우리 민족이거나 뭐 이런 마이너리티와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존재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이 디폴트 값이 무언가를 배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기사를 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부분을 가장 강렬하게 이렇게 연구로서 발견했던 부분은 다른 책이었는데요. 남성 인간의 디폴트로 설계되어 있는 이 세계에서 왜 여성이 더 가난하고 더 아픈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재현되는 방식은 세상 자체와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작품이다. 그들은 자신의 관점을 세상에 묘사해놓고 절대적인 진실이라 착각한다라고 하는 그 시몬드 보부아르의 말이 이제 남성 중심적인 세계관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겠죠. 근데 눈 치우기도 성차별적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은 눈 치우는 게 이제 자연재해에 관련된 거고 그게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어, 성인 남성이라는 디폴트 값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제설 작업조차 남성에게 유리한 것이 뭐냐면 작업을 하는 그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작업 이후에 인도와 자전거 도로 뭐 이런 게 남겨졌을 때 그 교통을 이용하거나 또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까지 움직이는 거리라던가 이런 이동 패턴 그리고 교통의 자가용 같은 자가용의 불평등한 분배, 자가용을 주로 남성만 타는 그런 현실들이 사실은 눈 치우기를 남성 중심적으로 진행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태풍 관련해서도 남성들이 이제 태풍 피해를 위해서 뭐 하는 모습들은 많이 대표가 되지만 그 이면에서 그 성인 남성들이 이제 무난하게 돌아다닐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이동권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은 그리고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는 또 다시 사라지고 일단 급한 피해 부분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고요. 이 부분에서 설계와 관련해서도 그 시스템이라던가 프로그램 설계를 포함해서 아주 단순한 일상적인 사물의 설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여자들이라는 책에서 캐롤라인 크리아도 페레스가 얘기를 한 것들에 기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의학학 분야에서도 그렇고 교육 분야에서도 그렇고 도시 설계라던가 인권 같은 부분에서 디폴트 값으로 남성들이 너무 많이 전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디폴트 값 안에는 백인, 비장애인, 그리고 성애자, 그리고 성인이라는 규범들이 함께 이렇게 교집합처럼 얽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인이 아니라 한국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백인이 되기도 하겠죠, 디폴트 값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교집합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엄청 많을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절반 이상일 텐데, 그, 그러면 이제 이 디폴트 값으로 인한 폐해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치우기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다 이렇게 복차가 꽤 길고 책이 두꺼운데 떠올랐 그리고 떠올라거나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와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이제 산업 안전에서 여성들이 겪게 되는 문제들. 그래서 산업 안전과 관련된 장비 같은 걸 만들거나 기기를 설치하거나 할 때 대부분 여성들의 체형이나 신체는 특별히 고려되지 않고, 특별히 고려될 경우에 이제 특수한 것으로서 기본 규격이 아니라 특수 규격으로 이렇게 다루어진다는 게 떠올랐는데요. 산업 안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일상생활의 안전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여성들의 신체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은 아니고 한 1년 전쯤에 제가 읽다가 좀 놀랐던 부분이, 아직까지도 우리 재난 구호 물자에 면도기는 들어있지만 생리대는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직 개선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서도 남자들이 면도를 해야 한다는, 그렇게 수염이 급한 것도 아닌데 그 면도기는 이제 기본 재난구호 물품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할 수 없는, 그리고 신체적으로 어떻게 하기 어려운 생리대 같은 경우에는 보급되지 않는다, 뭐 이런 사실도 발견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원사이즈 역시 이제 보편 설계라는 측면에서 좀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이 체격 그리고 규격에 맞추어서 그 사회적인 제품이라던가 사회 그 설계에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뭐 기술이나 의학 분야는 나중에 과학 기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일단 목차를 가져와 보았고요. 이례적 증상 부분에서 말씀하는 건 이제 역시 나중에 말씀드릴 여성들의 구술, 피해 질병으로 인한 어떤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편향되어 있다는 점도 나와 있어서, 사실 오늘 강의의 맥락에서 거의 엄청 많은 것들을 제가 걸러 건져 올렸던 책이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리터러시 강의에서 왜 디폴트 값 이야기하냐고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네, 디폴트 값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구분을 좀 하고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를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봤을 때는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디지털 리터러시다 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또는 비슷한 문제 상황을 두고 미디어 리터러시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어, 그 공, 연구자나 학자, 교육자, 그리고 기사분들, 뭐 정치인들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달라서 정의를 뭐로 해야 될지 조금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구나라고 제가 자료들을 찾다가 느꼈는데, 이 수업의 맥락에서, 이 강의의 맥락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를 제 임의로 조금 분리해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했을 때는 디지털 전자기기와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다루고 응용할 수 있는지라는 능력 측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에 담긴 콘텐츠, 내용이라던가 미디어를 읽거나 쓰거나 또는 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뭔가를 만들 때 다루어진 능력, 만들 이제 필요한 능력으로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말씀을 일단 우선은 정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사실 실제로는 꼭 구분되어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자료들을 찾으셨을 때는 이 차이가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 차이가 있다면, 역시 이 강의 안에서만 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정의를 사용한 거고, 실제로는 아직도 혼란스러운 개념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기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들 이제 지금 어쩌면 이 강의를 스마트폰으로 수강하고 계신 분이 수강하실 수도 있는데, 휴대폰 크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의혹이 뭐였냐면, 우리가 처음 스마트폰을 만들고 개발하고 또 유통했을 때, 상용화되었을 때는 제가 조사하기로는 화면 크기가 이제 3.5인치 정도였고, 손 크기에 거의 손대는 조금 작은 정도, 예전에 사용하던 피처폰과 보다 조금 큰 정도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서 판매가 되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핸드폰들은 보통 6인치에서 7인치 정도의 넓이, 그 대각선 길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기 차이가 보여주는 게 뭘까? 그리고 왜 어느 시점부터는 이 크기가 더 이상 지나치게 화면이 커지지 않는 쪽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또 상품이 유통이 되고 있던데, 베젤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는 조금씩 점점 얇아져 가면서 화면은 점점 커지는데 기기 전체의 크기는 지나치게 커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는다 했을 때 손 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의 손 크기, 인간이 사용하기에 좋은 손 그 사이즈로 맞추어 가지고 기기가 이제 설계가 되고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죠. 근데 판매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인간의 손에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 인간의 손이라고 했을 때 크기는 어느 정도이고 왜 하필 6에서 7인치대로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왜 더 커지지 않거나 더 작아지지 않은지. 사실은 이건 의혹입니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핸드폰 크기를 서구권 백인 남성의 손에 맞추어서, 그들이 가장 구매력이 강하고 그들의 손 크기에 맞추다 보니까 핸드폰이 딱 이 정도 크기에 고정되어서 계속 그 안에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배제할 의도를 가지고 핸드폰이 설계된 거는 아닙니다. 네, 단지 이제 많이 판매하고 가장 구매력이 좋고 또 수요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휴대폰 크기가 바뀌었겠지만, 어,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디지털 환경에 접속하는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손이 작은 분들, 그리고 뭐 다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잠시나마 장애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떨어지는 것일지, 그분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 디지털 환경에 잘 접속을 못하고 주어진 기기를 잘 응용을 못하는 것일지, 아니면 반대로 그냥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의도하지도 않았던 사이에 누군가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기술과 또 환경을 설계를 해서 그들이 디지털 환경에 접속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배대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폰 크기가 최근에 이제 폴더블을 제외하고는 이 이상으로 대각선 길이가 지나치게 커질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하게 제가 고민했던 게, 오히려 이 부분은 사실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였는데요.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을 고민하더라. 키오스크 사용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노인분들이나 뭐 어린
분들께서 이제 이걸 잘 주문을 못한다, 망설이게 되고 이게 디지털 리터러시의 문제다라고 또 그 교육 강의의 필요성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키오스크들은 대부분 높이가 한 180cm 정도 되고 화면이 한 1m쯤 되니까 지상에 이렇게 집 바닥에서 80cm 정도는 이제 화면이 붕 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붕 떠 있으면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를 때 못 누르거든요. 누르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누르기가 쉽고 제 눈높이에는 딱 맞고 보기 편한데, 만약에 제가 좀 더 어린 시절, 뭐 8살 때였다거나 그랬다면 누르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동시에 그 키오스크를 누르려면 누군가는 손을 반드시 써야 되는데, 손을 쓸 때 어, 만약에 제가 잠깐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짚고 있다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있다거나 했을 때 이거를 쉽게 누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네, 과연 그러면 이것도 그 사람들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모자란 건가? 진짜로?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런 기사들을 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찾은 그 키오스크를 강의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나마 좀 나은 키오스크들도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높이가 한 1m 정도 되고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누르기도 훨씬 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크기가 되고, 또 저시력자 모드를 지원을 하거나 휠체어 모드를 통해서 이게 화면 너무 높은 곳에 있는 버튼은 누르기가 어려우니까 화면에서 조금 낮은 부분으로 전체 화면이 이렇게 압축되는 거죠. 압축된 상태에서는 그래도 앉아서 누를 수 있게끔 휠체어 탑승자를 배려한 휠체어 탑승하신 분들께서도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런 키오스크가 조금씩 눈에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설계와 비교를 했을 때 제가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키오스크들은 오히려 배제를 하고 있고, 이 배제를 누군가의 개인 책임으로, 그러니까 이용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야말로 문제다라는 생각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키오스크가 왜 개발되었을까라고.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보행기를 짚고 있거나 뭐 족발을 짚어야 하는 상태에서 키오스크 사용은 어려울 것이고요. 어, 이게 개인의 문제라고 볼 때 사라지는 부분은 이제 키오스크가 무엇을 배제하고 있는지, 어떤 설계에 기반해 있고 무엇을 전제로 만들어졌는지가 사라져 버린다. 이건 사실 핸드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핸드폰 화면이 작아서 이제 타이핑이 느린 건데 그게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는 하는 걸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손은 크고 핸드폰 화면이 작다거나 반대로 핸드폰 화면이 너무 커서 타이핑이 느리다고 했을 때 그거는 개인의 잘못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 뭐 이런 식으로 기사들에서는 어, 그 디지털 기술을 단순하게 정리를 하고 있지만 이건 너무나 도구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이해한 것이고,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 책을 가져왔었는데요. 장애인의 신체라는 게 문제인가, 아니면 이 신체를, 어떤 특정한 신체를 함량 부족이고 미달로 평가하고 장애라는 판단을 내리는 사회적인 문제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이었고요. 장애에 대해서 이제 계속 꾸준히 활동도 하시고 그 기고해 오신 김도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쓰셨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는 영어로 disability인데 ability가 능력이고 disability가 이제 불가능함, 뭐 디스가 붙어서 이게 부정형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순수하게 번역을 한다면 불능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직역을 했을 때 불능이라면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어떤 어빌리티, 능력과 이걸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디스를 거는 무언가 사회가 고 설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체들은 이 어빌리티를 잘 활용하기 어렵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배제가 되어 있다라는 게 장애를 정의하시면서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일반론적인 거였고요. 사실은 우리 네, 그 연구자분들이나 다른 관련된 교수자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장애 정확, 다른 경우에는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전동 휠체어 같은 전동 보장구라고 되어 있지만 전동 휠체어 같은 사례인데요. 그 보도 자료를 제가 일부 가져왔는데 노인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노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전동 휠체어가 발명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전동 휠체어를 타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 전까지는 애써 휠체어를 타시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전동 휠체어를 택하고 계시고 그 전동 휠체어를 택했을 때 그분들이 장애인인가? 아니면 그분들은 원래 장애가 아니었는데 이 기기를 탄다는 이유로 장애를 갖게 된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그분들이 이동하기 어렵게 만든 우리 사회가 장애라는 딱지를 붙인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이걸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애학에서 또 다른 일반 명제는 장애라는 것이 어떤 상태이고 이게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겪거나 노화가 왔을 때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우리에게 몸에 장애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 몸 상태는 일시적인 비장애 상태에 가깝다. 이게 일시적인 비장애 상태라고 말씀드리면 뭔가 지금이라는 순간이 굉장히 특별한 그리고 오히려 운 좋은 순간이라는 생각이 확 드는데요. 부상과 질병 노화로부터 좀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태고 사실은 장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약속된 미래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살아있는 이상 노안이나 청력저하 그리고 보해에서의 불편이나 소화기 계통에서 불편이 올 것이고 저 사실 최근에 약간 가을이 되면서 그런지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탈모가 이제 저한테 찾아오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장애인가 아니면 머리카락이 풍성한 상태가 비장애 상태인 건가 뭐 이런 고민들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의도치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신체의 접근을 이제 배제하도록 설계가 된 디지털 환경 그리고 전자기기들 디바이스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이 특정한 배제된 신체들을 두고 어느 정도 나는 뭐 남성 표준에 해당을 하고 손 크기 표준에 해당을 하고 키가 뭐 어떻고 팔 길이가 어떻고 이런 것까지 따져가면서 해당 여부를 따질 것인가 그리고 만약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함량 미달이라고 스스로에게 딱지를 붙이거나 누군가에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전자기기의 문제에 있어서 어, 전자기기들의 설계를 고민해 볼 때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을 단순히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 함량의 문제라고는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컴퓨터로 접속하신 분들은 많이 바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접근성이라는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화두가 항상 있고 또 어딘가 좀 유명하거나 좀 거대한 이런 플랫폼 같은 데 접속을 하게 되면 접근성 센터라는 게 이런 비슷한 이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 접근성이라는 건 누군가를 사용 못하게 하는 이 프로그램이나 플랫폼의 체계나 설계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접근성 센터, 접근성과 관련돼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환경을 이용자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다르게 말해서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자신들이 어떻게 좀 설계를 바꾸거나 시스템을 수정을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이 디지털 환경에서 전자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이나 거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접근성 센터 같은 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의 응용 능력을 문제 삼는 그동안의 접근 방식을 넘어서서 어, 당연하게 어떤 신체들을 중심에 두지 않고 다양한 신체들을 최대한 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디지털 환경과
기기들을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배제를 겪지 않는 신체가 너무나 극소수의 신체들로 존재하고 있어서 또 비장애라는 거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언젠가는 겪게 될 배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장애학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는데 장애학 이제 장애학 이야기가 페미니즘 이야기가 왜 연결되어 있는지 좀 왜 연결되어 있는지 사실 이 장에서 좀 본격적으로 다루어 볼까 하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기술 개발 환경이죠. 테크 산업에서 그동안 미투 스캔들이 터지고 그 성소수자라던가 여성에 대한 막 논의가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테크 산업 그리고 과학기술 산업 분야에서 배제되어 있다. 꼭 이 분야에서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이제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테크 기업의 경영이익은 흘러가지 않고 있고 이 두 분도 사실은 뭐 전처라거나 배우자라거나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자기기가 장애를 가진 특정한 신체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면 살고 있는 세계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어떤 거대한 인식 체계는 어떤 배제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장애학 그리고 페미니즘 하시는 분들의 페미니스트 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얘기 중에 장애인의 절반도 여자고 난민의 절반도 여자고 세상의 절반도 여자다라고도 하시는데요. 다른 여러 분과 체계나 아니면 논의들과 접속되고 또 교차하면서 이어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네, 그렇고요. 그래서 앞서서는 전자기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과학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뭐 휴대폰이 됐든 키오스크가 됐든 전동 휠체어가 됐든 최근에 등장한 과학기술로서 이제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장애학에서는 이제 특정한 신체를 배제한다는 걸 문제 삼았다면 과학기술사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씀드릴 임소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사 속에서 일반적인 배제가 작동했는지 그리고 그 인식 환경이나 기술 변화, 과학의 중대한 발견들에 있어서 어떤 네,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차별이 있었는지를 좀 추적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과학기술과 젠더라는 문제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전자기기의 설계들의 뿌리가 되고 토대가 되는 문제의식을 조금 젠더 관점으로 가져온 거죠. 어떤 신체를 배제하는 것처럼 어떤 여성이라는 성별을 배제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여성이 거리가 멀다거나 성형한 여자보다는 자연미인이 좋다거나 어머니 자연과 같은 이런 어, 그 수식 어구들 그리고 관용적으로 쓰이고 있는 이런 말들이 여성은 자연적이고 과학기술과는 괴리된 존재이고 또 사실은 자연적이라는 게 문명과 거리가 멀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명과 거리가 멀다 했을 때 이 문명과 거리가 먼 거는 야만인가? 자연인가? 때로는 그 어머니 자연같이 필요에 따라서는 자연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과학기술과 거리가 먼데 그렇다고 남성들이 요구하는 그 역할도 안 지킨다 그러면 이제 야만적이다라고 바로 이렇게 이중적인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 그래서 이제 과학 기술과 우리가 사실은 자연적인 것이 진짜 더 이상 불가능하고 우리가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라식이나 라섹스수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나 뭐 다른 백신들 또는 여러 약품들 이제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임플란트나 어, 치아 보철 같은 거를 우리가 착용을 했을 때 우리의 몸은 과연 얼마나 자연적인 신체인가 어느 정도는 인공물과 결합을 하고 있고 과학 기술이 개입하여서 만들어진 신체인데 이 개입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다 있고 나는 자연으로부터 태어났고 자연으로부터 만 만들어졌다. 과학기술과 나는 누군가는 과학기술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 방식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인간은 없는데 여성들에게 특별히 자연스러운 모습, 자연스러운 미모를 강요하는 방식은 다분히 남성 중심적인 그리고 남성들이 과학기술에 더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편견에서 나온 것이고요. 한 가지 조금 철진한 사례긴 하지만 영화 미녀는 괴로워 같은 게 이걸 가장 잘 보여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가져와 보았는데요. 여성과 과학 기술이 결합될 때 이제 성형과 같은 인공적인 수단으로 미모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하는 시선을 보내지만 사실 이 최근에는 이런 게 좀 덜하지만 제 기억하기로는 2006년도 당시에는 여전히 이제 이런 인식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인식의 이면에 있는 건 당연히 여성에게 강요되는 외모 관리도 있을 것이고 외모 관리는 해야 하는데 그거를 인공적인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되게 이중적인 인식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개발된 여러 운동이나 뭐 여러 운동이나 헬스 기구들은 자연스러운 건가? 자연 상태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사실은 다 과학적인 배경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완전히 간과한 채로 성형수술이나 인공적인 개입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했었던 거고 이걸 가져온 사례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미 과학기술과 떨어질 수 없고 일종의 사이보그처럼 제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안경을 끼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완전히 자연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완전히 자연으로부터만 탄생하지 않았다고 헤러웨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신보다는 사이보그가 되겠다라는 거는 자연이라고 불리는 대자연이라고 불리는 여신으로서 여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결합되어 있고 이미 과학기술과 결합을 계속 해감으로써 오히려 그 자연이라는 여성에게 강요된 자연스러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고요. 이분의 주장이 엄청 방대하지만 여기 오늘 그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상황적인 지식들, situated knowledge라고 해서 어떤 일부에 선택되고 지목된 특정한 사람들만이 객관성을 가정을 해서 이제 뭔가를 내가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현장이 바로 과학의 현장이고 실험실이고 과학 연구 학술 단체 뭐 이런 것들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개념이었는데요. 그래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이 기준이 사실은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 목격자라고 해야겠죠. 그거를 그 실험실에서 내가 이걸 봤어요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특정한 기준에 부합할 때, 아, 그래, 당신의 주장은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거는 실험실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되고, 그를 위한 어떤 학문적인 그 배경이 있어야 되고, 학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일치가 되었을 때, 비로소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과학 지식을 산출할 수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모두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분명히 특정한 상황 아래에서 형성되었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많이 쓰여온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이 역사적으로 계속 배제해왔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개념으로서 이거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상황적 지식대에 주목한 또 다른 이유는 어, 이게 이제 객관성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근대적인 인식을 비판하는 용어라는 점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사실 우리의 사소한 경험이나 불평 예를 들어 나 키오스크 불편하더라라는 이 문장도 상황적인 지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누군가는 선택된 이제 자들이나 실험을 위해서 이제 선택된 이용자들에게는 안 불편하다고 여겨지겠지만 다른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속에서는 분명히 의미 있는 목소리일 수 있고 의미 있는 글이나 미디어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상황적 지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성과 자연을 연결짓는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오랜 근거는 임신했을 때 어머니 자연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성의 몸에는 뭔가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낡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와 몸을 공유하기 때문에 여기에 인위적인 무언가가 계속 하게 되면 아이 역시도 자연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로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자연으로부터 멀어진 자연에 근접한 인간이 가장 좋다는 이상도 있을 것이고 자연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뭔가 장애를 가진 인간 사실 그것도 미래의 얘기긴 그 미래에 겪게 될 장애를 미리 겪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을 하면서 아이의 건강 문제를 들어서 여성에게 계속 이런 자연적인 자연뿐만 아니라 기술과학과 거리가 먼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과학기술 얘기를 했을 때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근대 지식 체계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합리성이나 객관성도 그 과학기술 얘기의 핵심이거든요. 과학기술이 전자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자면 전자기기들의 토대가 되는 그 배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과학기술의 인식이고 과학기술의 인식 체계는 합리성과 객관성의 체계인데요. 이 합리성과 객관성의 체계에서 이제 여성들을 배제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성과 장애를 배제하고 있으니까 여성들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기와도 거리가 먼 것으로 쉽게 상상이 되고 그래서 그들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한 것으로도 쉽게 상상이 되는 거죠. 게다가 합리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면 그들의 주장이나 어휘 사용이나 아니면 말하기나 그 증언, 글쓰기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있어서 이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리터러시, 글쓰기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의 합리성과 객관성이라는 신화를 좀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다양한 입장들이 제출된 게 있습니다. 그 과학기술을 비판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입장들이 인식들이 그 인식론 페미니스트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이제 여성의 경험을 실증적으로 이제 기입하는 것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 지배적인 학문장의 체계에 대해서 이제 그 체계 속에서 여성의 위치를 탐구하면서 어떤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시스템이 있었는지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도 하셨고요. 또 지식장 전체가 사실은 누군가를 타자화하거나 식민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페미니스트 인식론이라는 주제는 너무 방대하고 또 많이 얘기된 것이라서 제가 이 표를 가져온 이유를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표를 우리의 리터러시와 관련해서 어, 조금 응용해서 바꿔볼 수 있겠다라고 수업 그 강의의 말미에서도 제안을 드릴 텐데요. 그 제안을 드리기 전에 살짝 예시로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객관성과 합리성이라는 것이 학교 현장, 공교육의 현장, 그리고 리터러시를 가르치고 보급하는 현장에서도 많이 다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학교를 만든 것이다라고도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맥락에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학생들에게 특히 안전 공간이 학교에서 얼마나 있는지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전함을 느끼는 공간은 있지만 그것도 강의실이 아닌 경우도 있고 어떤 강의실에서는 전혀 안전함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불안함이나 어,
이 강의실이 뭔가 나에게 치아적이지 않은 것 같다. 나에게 이 수업의 분위기가 너무나 배타적이고 억압적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하기조차 어려운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학교 현장 그리고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게 과연 어, 좋은 수업인지, 좋은 학교 현장인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인지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히스테리라고 했을 때 히스테릭한 여성이라고 이렇게, 이거는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히스테리는 어원상으로 이제 자궁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여성병이다라고도 불렸었는데요. 어, 구글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히스테릭한 여성이라고 검색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진 참고 자료들, 특히 여성과 관련된 참고 자료나 이미지가 검색이 되지만 히스테릭한 남성이라고 했을 때는 남성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어제 제가 검색을 해서 이렇게 급하게 가져와 봤는데 여전히 히스테릭한 남성을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렵고 그, 그래서 여성들에게만 신경질적이고 우울증적이고 이런 어구들을 붙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들이 결국은 여성들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의심하도록 작동을 하고 있고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편하게 이제 자신들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사실 유명한 사례인데 이 리베카 솔릿이 들고 있는 예시가 뭐였냐면 이제 본인이 되게 책을 한 권을 출판을 하고 그 책이 신문 기사에 이제 소개가 쫙 되면서 유명해진 거죠. 그리고 친구분과 함께 이제 식당에 그 만찬 자리에 가서 좀 학술적인 자리에서 만찬을 즐기고 있는데 맞은편에 한 남자분이 오셔가지고는 이제 마침 본인 앞에서 리베카 솔리 그 본인 앞에서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친구분도 그렇고 리베카 솔리도 그렇고 사실은 어, 남성들은 말이 훨씬 덜 끊기거든요. 누군가가 말을 이렇게 끊으려고 드는 경우가 그 끊기는 경우를 거의 못 경험한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본인 앞에서 본인이 쓴 책에 대해서 막 떠들고 있는 남자분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은 거예요. 장황한 설명을 다 듣고 한참 있다가 이제 마침내 설명을 마쳤을 때쯤에 비로소 친구분이 여기 있는 사람이 그 책 저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남자분은 얼굴이 빨개져서 나 사실 그 책 안 읽었는데 하고 떠나더라. 그 자리를 급하게 뜨더라 하는 그런 사례였는데요. 그처럼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더 쉽게 신뢰와 존중 그리고 대우를 얻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부정확한 정보나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도 아는 척할 수 있고 더 자신감을 가지고 설령 이제 그게 들통이 나더라도 사회적으로 훨씬 비판을 덜 받는다. 그리고 의심과 검증 자체도 덜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것과 대비되는 여성의 경우에는 뭔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어, 더 많이 의심받고 더 많이 검증을 하게 되고 더 많은 검열 시도들이 막 뒤따르고 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여자들 그 책에서 나오는 사례 중에는 수업 현장에서 강의를 할 때도 그렇게 다르다. 어, 같은 강의 자료, 같은 강의 내용으로 같은 설명을 해도 남자 강사가 설명을 할 때는 더 학생분들이 많이 이렇게 신뢰도가 높다, 강사가 친절하다 이런 평가를 하는 데 비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여성 교수자가 들어와서 강의를 하면 더 많이 이제 비판을 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뭐 교수자가 불친절하다 같은 설문을 해서 냈다고. 그러니까 꼭 학생의 말하기나 학생의 발표에서만 이런 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어, 교수자에게 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작동을 하는 거죠. 자신의 젠더 때문에 그 자신이 하는 말의 내용을 의심받아야 되는 상황이 사실 불합리적이잖아요. 네, 근데 또 제가 떠올렸던 상황은 비슷한 사례가 저는 지금 대학에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대학들을 가끔 가게 되면 교수자 분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교수자 영업 원어민 강사분들 중에서 대부분 흑인은 대부분은 백인 분들이시더라고요. 젠더 여성분들은 백인 여성분들은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흑인 분들은 교수자로 많이 안 보였던 것 같고 못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저한테 나와서 영어 학원을 등록을 하는데 강사 두 명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백인과 흑인 이렇게 딱 나누어서 보여준다면 어느 쪽을 먼저 신뢰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솔직하게 나는 공평하게 신뢰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젠더의 맥락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절대 그 공평하지 않은 학교 현장인데 교수자에게도 그런데 학생들에게는 더하다는 거죠. 그런 현장에서 여학생들이 더 많은 이제 고충을 겪게 되고 그 고충은 결국 반대로 남학생들의 기회가 되고 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학교 현장의 수업조차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네, 히스테리와 관련된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어, 더 이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정 증언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이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증언이 사실 미투 운동이 많이 진행되고 있던 때에 한참 진행되던 때에 그 이게 고발을 했을 때 고발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주변인들이 가해자의 주변 사람들이나 지인이나 같은 위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거 진짜 아니야라고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고 또 못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꽃뱀 서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특정한 젠더에게 법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뭔가 믿을 만한 이야기를 해도 문제를 제기하고 의심하고 검증해서 사실은 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맞는 말을 한다면 이제 교수자가 있거나 또는 어쨌든 원칙 교육의 그런 교과서라는 교보제라던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법정에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피해 상황을 상기시키고 또 증언을 계속 힘들게 하고 또 그걸 피곤하게 만드는 방식으로도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계속 의심을 해서 상대방이 말 실수하기 기다리거나 상대방이 더 이상 이제 소송을 이어갈 힘을 갖지 못하도록 힘을 빼는 방식으로 또 소송의 전략처럼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의심이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이런 네, 성폭력과 같은 피해 현실이고 또 한편에서는 점점 이제 의기소침한 여성과 또 근거 없이 자신감을 내세우는 남성이라는 이 젠더 체계를 반복하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증언이 사실은 여성에 대해서 비합리적이고 비객관적이라는 인식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 이제 손쉽게 의심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과학적이거나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또는 공적인 발화에 대해서는 남자에게 먼저 이야기할 권리를 주고 어떤 경우에는 그 제가 본 사례 그 구술 연구 사례에서는 가서 여성분 그 할머니 분들께 이렇게 가서 이거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했더니 저 가서 남편분들께 물어봐 그 남자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공적인 발화를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보이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먼저 발언권이 주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남성들에게는 편한 사회, 남성들 중심의 사회가 되는 거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정이나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사실 일상생활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조금만 목소리를 높여도 히스테릭하다라는 수식이 붙거나 누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의심을 하거나 조금만 불친절하게 대해도 왜 이렇게 뭐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냐 같은 어떤 태도의 문제까지 많은 것들을 강요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그럼에도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말과 글을 이어가야 하고 서로시 말과 글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디어 콘텐츠까지 포함을 해서
계속 이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네, 여성 구술 기록 연구하신 분들이 계속 얘기해왔던 건데요. 그간 이제 배제되고 침묵당해왔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성 중심이 되는 역사라고 사실 그동안의 역사는 남성 중심의 역사였기 때문에 여성의 특수성이 드러나고 여성 구술이 이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삶 속에 드러나는 여러 특수성들이 밝혀질 때 우리는 개인의 경험에서부터 이 경험을 둘러싸고 있는 아까 그 설계라던가 배제라던가 더 거대한 체계의 객관성이라는 합리성에 편향적인 남성 중심성 이런 것들을 폭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여성의 삶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며 역사적이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어떤 기록으로서 구술 기록이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계속 이야기가 돼야 되고 연구가 되어야 된다. 근데 사실 이거는 구술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미디어 콘텐츠라던가 예술이라던가 글이라던가 다양한 영역에서 똑같은 또는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말할 수 있고 글 쓸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네, 여성주의 구술 기록도 사실은 위안부 증언이 나오면서부터, 그러니까 국가와 어떤 피식민 상황에 대한 이제 반발로서 그리고 진술로서 이게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일본 제국의 폭력을 이렇게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가 되던 것들이 점차 외국의 연구방법론들과 의미들을 이제 가져오고 또 그거를 생애사라는 그러니까 특정한 사건 피해 경험에만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사 연구까지 나아가면서 점점 더 이제 확장되고 또 우리 사회 내부에 있는 남성 중심성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게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 여성 생애사, 여성 구슬이 계속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런 것처럼 말 구슬뿐만 아니라 생애사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경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글을 쓰거나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미디어에 포착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82년생 김지영이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이유도 저는 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말을 기록하거나 여성의 글이 쓰여질 때 이거를 못하게 막으려는 비판이 있고 태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넘어섰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저항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편향되지 않은 리터러시의 관습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이제 다시 리터러시라는 개념으로 돌아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위험하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말하기에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여성의 말하기에 요구되는 규범이나 관습이었다면 그리고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태도였다면 여성의 글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했는지 사실은 여성 수기라던가 여성 노동자 수기, 여성 수기 그 에세이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소설이나 문학 관련된 것들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어, 문학사가 대부분 남성 지식인, 성애자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한국 문학사는 특히 그런데 이 한국 문학사 속에서 여성 작가나 여성 작가의 작품만 이렇게 배제되고 억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억압하고 있는 것은 여성의 글쓰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성 문학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글쓰기를 모으고 그걸 아카이빙을 하고 또 그 아카이빙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나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게 기본권 정말로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서 누구나 뭐 하는 게 문제되지 않는구나라는 인식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여성 문학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어, 네, 쭉 일단 이름들을 나열을 해보았고 그러면서 이제 위에 있는 여성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떠오르는 이름들을 쭉 나열한 것이고요. 그 밑에 이제 여기 있는 남성 작가분들은 다 실제로 교과서에 실려 있는 2015년도 개정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분들을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도 이 정도 한 8분 정도만 여성 작가분들이 교과서에 실려 있다. 이거 소설에 한정된 얘기긴 하지만 소설이 아닌 다른 텍스트로 갔을 때 다른 장르로 가게 되면 여전히 이제 문학 교육, 국어 교육의 현장에서 사실 국어 교육의 현장에서 여성 작가들은 더 찾아보기 어려워진다. 라는 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리터러시 개념으로 가보면 어, 리딩, 라이팅, 아리스메틱이라고 해서 읽고 쓰고 계산하는 능력인데요. 계산은 사실 제가 네, 이렇게 크게 주의해서 보진 않았고 읽고 쓰고 하는 능력이 중요할 텐데요. 이제 유네스코라던가 OECD에서는 처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는 다양한 맥락에서 인쇄 필기 자료를 활용하고 정보를 찾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뭐 소통하는 계산하는 능력까지 포함시키고 있고요. OECD 역시 이제 일상생활, 가정, 직장, 커뮤니티에서 뭐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걸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정의를 외우는 거는 사실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국제 기구들이 강조하고 있는 문해력이라는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기본권, 누구에게나 읽고 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전제 속에서 이런 정의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리고 문해력을 우리가 정의를 해야 이제 또 필요하다는 것도 좀 확실하게 선언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정의를 가져왔던 거고 중요한 건 누구나 가지고 보편적으로 가져야 될 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평생교육법에서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하면서 성인 문자 해득 교육이라는 거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줄여서 문해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리터러시 교육 할 때 문해와 같은 한자를 쓰고 있고요. 어, 사회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으로서 이제 문해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학력 보완, 그래서 성인 문자 해독 문해 교육에는 실시, 센터 설치 이런 것들을 법령으로 규정을 해서 이게 문해력을 향상할 수 있는 요청을 그 사회적인 제도나 보장하려고 이제 법을 정리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다양하게 문해력이나 리터러시 이때의 문해력은 전통적이고 의미의 문해력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리터러시나 미디어 리터러시와 의 근원이 되는 이제 18세기쯤에 형성된 리터러시 개념인데요. 누구나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으로서 정형화된 규범에 따라서 이제 우리 그 아까 법령에서도 그랬듯이 교육이라는 제도로 사회적으로 편입이 되게 되고 이런 리터러시 개념을 도입을 함으로써 사실은 함량 그러니까 이걸 할 줄 아냐 모르냐라는 방식으로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성인의 문해력이라는 어떤 표준 규범을 만들어 놓고 그 규범에 도달하냐 못하냐라고 해서 미달하는 사람은 장애와 같은 차별 표현을 보내거든요. 문맹이라고 했을 때 이 맹자는 맹인할 때의 맹자와 비슷한 맹자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모르면 사실상 맹인과 비슷하게 이제 그 차별의 대상이 되어 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문해력 시스템은 문해 교육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또 그 장애를 만드는 것처럼 할 줄 모르는 사람, 미달된 사람들을 만드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함량을 위한 교육은 지도하는 대상으로서만 어떤 그 현장을 이해하게 만들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문해력이라는 게 사실은 이 개념도 역사적으로는 오늘 당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 근대 체계라고 말씀드려야겠죠. 공교육이 근대 체계에 기반해 있고 합리성, 객관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근대 체계에서 문해력은 네,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금속 활자와 같은 인쇄술 그리고 신문이나 책
막 보급이 되면서 이제 누구나 읽을 줄 아는 권리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라틴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자 같은 건데요. 라틴어와 한자 이 두 가지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랬고 유럽에서는 라틴어였는데 이 두 가지가 어, 엄청난 지식 권력, 식자층이라고 하는 문자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권력을 형성을 하면서 신분 사회를 유지를 하는 동력이었다면 이게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문자가 보급이 되고 막 많은 책과 많은 신문들을 찍어낼 수 있게 되면서 어, 이제 그 식자, 문식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훈민정음 사실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한자 라틴어와 대비되는 한자 그 고급 문식 능력을 갖춘 양반 사대부가만 할 줄 알던 것을 이제 어, 언어로 문자 언어를 개발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훈민정음을 가져온 거는 우리나라의 사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익숙한 사례로 훈민정음에 대해서 뭐 누가 얼마나 반발을 했고 상소문이 몇 건이 올라오고 이런 게 엄청 기록이 잘 되어 있고 우리 역사 시간이나 국어 시간에도 가끔씩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서 네,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문자를 아냐 모르냐의 문제는 이 시기에 있어서 근대 이전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신분 제도를 유지하는 시스템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 언어의 보급과 읽을 거리가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본권으로서 리터러시가 만들어졌고 이게 근대로 들어오면서부터 보다 더 이제 발달된 인쇄술과 신문책이 보급될 수 있는 유통될 수 있는 유통망이 갖추어지게 되고 철도와 같은 유통망이 갖추어지게 되면서 제도적인 장치로서 공교육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문자 언어 보급이 어떤 신분 제도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활로가 되었으면서 동시에 지금까지도 사실은 한자를 아냐, 영어를 아냐 하는 식으로 어떤 특정한 언어를 또는 읽을 수 있느냐 하는 방식으로 이제 차별과 위계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리터러시 개념이 형성이 되게 된 거죠. 신문제는 해제가 되었지만 읽을 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는 어느 정도 적절한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느냐, 무대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로 대체되어서 이제는 위계와 서열을 여전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독립신문 사진은 뭔가 익숙하실 것 같은데 항상 한 번씩은 이렇게 국어 시간이나 한국사 시간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공교육에서 학교 교육에서 이제 이 신문에 주목하는 이유는 순한글체 신문, 누구나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신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지금 아니 그 공동체적 낭독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독서라는 것도 근대 이전까지는 되게 이상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자서 방에서 책을 막 이렇게 넘기고 있으면 그거를 보고 주변에서는 그러니까 뭐 20세기 10세기 말 이전까지 뭐 한 19세기 초반에 만약에 제가 방에 혼자 앉아서 책을 막 이렇게 읽고 있으면 소리도 안 내고 읽고 있으면 주변에서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할 정도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독서와 그 이전의 독서 19세기까지의 독서는 너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 낭독이라고 했을 때 그전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책을 읽고 낭독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제가 떠올렸던 사례는 사실은 그 예전에 집에 TV가 한 대 있을 때 할머니랑 같이 TV를 보다 보면 할머니께서 막 그 저는 저 애는 참 나쁜 애다 뭐 이렇게 TV를 보면서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그랬던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책을 이렇게 같이 듣는 거죠. 읽는 한 사람이 읽을 때 그러다 보면 뭐 지금과는 전혀 다른 책을 읽는 시스템이었는데 여기서 근대적인 책 읽기는 개인적으로 방에 틀어박혀서 혼자서 조용하게 읽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젠더에 따라서 이 방이라는 공간, 내 방이라는 것, 그리고
조용히 읽을 수 있는 시간도 전혀 다르게 배치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서라고 했을 때 이 독서라는 행위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정립이 된 이후에 정립이 된 과정에서도 역시나 젠더적인 차별이 있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성들에게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공간이 부족했다라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시간적인 공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독서가 남성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배경이라면 여전히 독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젠더에 따라서 차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독서 범위를 협소한 차원으로 묘사를 한다거나 여성의 독서, 특히 소설이나 여- 신문 안에 있는 연재 소설이나 뭐 연애 소설 같은 걸 읽을 때 어, 성적인 방종이나 허영심을 가져오게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성들에게는 특정한 문학이나 특정한 소설이나 특정한 장르의 글은 못 읽게 하고 오직 신문에서 어, 되게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자료들만 이렇게 해서 필독과 금지 서목을 이제 분리해가지고 여성들의 독서 행위에 대해서 더 많이 문제를 삼아왔다. 이건 20세기 초에 이제 현실을 그 사회상을 얘기하는 논문이었는데요. 어, 사실 이 부분은 지금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필독서, 권장도서 목록은 여전히 있고, 뭐 금지 서목은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여전히 뭐 만화책이라던가 이런 것도 유튜브 좀 그만 보라던가 뭐 아니면 되게 가벼운 뭐 게임 판타지라든가 이런 새로운 장르들에 대해서는 너네 그런 것만 보면 이제 안 좋은 취향으로 하게 되고 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여전히 100년째 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단지 그게 이제 여성에게 가해지던 것이 학생 그리고 또 노인분들의 리터러시 문제라고 이제 환기가 되어 변형된 상태에서 다른 미달자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리터러시가 악용되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말씀드릴 때도 그랬던 것처럼 미달과 미숙한 지도의 대상을 이제 만드는 방식으로 리터러시가 그동안 계속 우리 사회에서 지금도 얘기가 되고 있고 어, 근데 초기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 그리고 억압적인 상태에서 독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릴 문학 교육과 관련해서 어, 제한된 자료들만 남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다시 모범을 찾을 수 없고 또다시 남성 중심적인 어, 문학 교육을 반복하게 되고 그게 공교육의 리터러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어 교육이라는 국어과 교과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그래서 네, 권장과 탄압이라는 이 이중적인 시선을 하고 있는 건 지금도 사실은 비슷하죠. 단지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게 좀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그래서 왜 그 문학이나 독서 얘기를 드렸냐면 리터러시의 모범, 그러니까 문학 리터러처가 어원상으로는 리터러시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근대 문학 자체도 사실은 그 근대 체제와도 엄청 연관이 된 것으로 왜냐하면 인쇄술과 신문이 근대의 핵심적인 기술이듯이 이 근대 문학 자체가 모범적인 언어 사용, 모범적인 리터러시의 사용으로서 잘 구성된 문해라고 해서 리터레이처가 되는 것이고요. 이 리터레이처가 이제 프랑스 혁명, 근대가 본격적으로 들어갔다고 불리는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는 벨레뜨르라고 해서 아름다운 언어들이라는 방식으로 불렸다고 해요. 시어 같은 경우에는 문학이란 단어보다는 이 언어들은 참 아름다운 것들이다라고 이제 불렸던 거죠. 근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개념이 사용되면서부터는 리터러시의 모범처럼 문학이 굳어졌고 이 굳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정치적인 그 의회 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대의 민주제도 정치제도가 성립이 되었다면 예술 같은 경우에는 대리 재현, 대리 표상 모두가 이렇게 글을 쓸 그러니까 리터러시 기본권으로서 리터러시는 모두가 글 쓰는 세계를 지향하지만 그 당시에는 모두가 글을 잘 쓸 수 없으니까 누군가 대리해서 글을 쓰고 대리해서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는 어, 작가라던가 예술가가 주목을 받았던 거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18세기, 19세기 그 근대 초기의 리터러시 현상이고요. 그런 모범적인 사용으로서 이제 공교육으로 문학 작품들이 편입되어서 들어오게 되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국어 교육 현장에서 국어 시간에 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이제 뭐 가끔 그러니까 비문학이라고 해서 독해지문 같은 경우에 이제는 조금 다른 장르의 글들도 가져오는 것 같지만 국어 교육과에는 여전히 많은 문학 작품들이 실려 있고 그 문학 작품들이 역사에는 기원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작가들이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들에게는 여성 작가들이 많이 나오기 힘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쓸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여성 작가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독서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중적으로 이렇게 차별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성들의 문학이 모자라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덜 전승되고 덜 좋은 평가로부터 멀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학에서는 여전히 국어 시간에서 학교에서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것을 가르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뭐 이건 이게 문학 시스템 관련된 얘기인데요. 제일 밑에 줄만 보시면 이게 남성 위주로 점철된 문학의 서술이라던가 남성 인물이나 남성 중심적인 이런 시선을 계속 보여주는 문학 작품들이 국어 시간에 리터러시의 모범으로서 가르쳐지고 있다. 반대로 이제 여성을 비롯한 묘사나 해석 그리고 인물로서 이렇게 등장시키거나 그걸 이런 문학을 재생산하는 체계나 틀은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어, 네, 특정한 대가의 모범적인 글과 이것만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신춘문예 시스템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어, 모범이 되는 글쓰기와 그 응용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낙선자들을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그 신춘문예가 사실은 근대적인 문학의 근대 문학 제도를 지금은 우리나라에만 남아 있지만 예전에는 근대 문학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한 네, 모범 전거였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문학 교육, 문해 교육 텍스트가 없음으로 인해서 여성적인 문해 교육의 자료가 없음으로 인해서 여성 문학이 없음으로 인해서 문해 교육은 굉장히 남성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만이 원인은 아니겠지만 이제 남성 위주로 어, 네, 문학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해 교육, 국어 교육 자체가 이제 남성 중심적이 되고 그러면 이거 사실은 우리가 아까 성인 문해 말씀드렸지만 주변에서 사실 가장 쉽게 문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처음 문자 해독을 익힌 곳은 공교육이고 학교인데 거기서 또 편향적인 남성 중심적인 텍스트들을 계속 가져오고 있다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면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한때는 청와대 주장이 올라갔고 또 한 3년 정도 뒤에는 다시 이제 이거 반대한다고 페미니즘 공교육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공교육에서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 이런 그 청원이 올라가면서 대비되는 청원인데 이 두 가지 다 이제 기준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는 걸 찾아볼 수 있는데 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학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문해 교육을 놓고 봤을 때 여전히 남성과 이성애자 중심의 텍스트들을
수업 시간에 가르치고 있고 이걸 답습하고 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재생산하는 것으로서 교육 과정이 있고 이런 편향된 교육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중립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지, 기계적 중립을 가장한 제 학습을 반복하고 있는 교육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문맥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여성 문학이나 여성 글쓰기에 대해서 억압하게 되고 그게 네,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러면 공교육 체계에서 재생산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는 비판적인 사고라고 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이리의 문해교육 비판적인 교육론은 꽤나 유명한 사례인데 이제 기존의 지식 체계와 쓰여진 글을 비판적으로 보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문해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심지어 프레이리보다 앞선 시점에 좀 황당한 사례지만 뭔가 우연의 일치 또는 운 좋게 이런 얘기를 운 좋게 비슷한 문제의식을 이제 공유를 했다고 봐야겠죠. 시기적으로 비판적인 사고를 1차 교육과정 1955년도에부터 이미 가르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비판력이라고 해서. 근데 이 건전한 비판력은 프레이리가 염두에 둔 그런 비판적인 사고력은 전혀 아니고요. 단지 이제 사회나 제도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국어 교육에서도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공통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페미니즘의 문맥과 페미니스트로서 연결시켰던 게 베룩스이고요. 베룩스는 우리나라에서 어, 비판적 교육론의 대가로 이렇게 소개되셨지만 사실 페미니스트이기도 한데요.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젠더적인 관점에서 주어진 텍스트와 세계를 비판하고 사고하는 것이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문해론, 비판적 사고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거를 넘어서 이제 학교 현장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경험을 포용하고 끌어안는 그런 교육론까지도 표로하고 계속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는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했을 때 그 함량과 미달을 만드는 리터러시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대안적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요구는 페미니즘의 요구 그리고 또 사실은 이분은 흑인이기도 하셔서 이제 인종적인 문제에서도 계속 개입을 하셨는데 이런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게 확립이 될 때 리터러시 교육 역시도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교육이 되어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 읽기, 비평적 읽기, 비평 같은 용어들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2015년에도 정립을 안 하고 쓰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어, 이게 뭐지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국어교육 현장에. 그래서 네,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 특정한 젠더의 경험이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 유독 거세진다고 아까 의심과 시선이 이제 거세게 작동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제 반동까지도 백래시하는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운동까지도 막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정치적 중립을 핑계로 페미니즘 교육 같은 거를 배제해달라고 요청하던 그런 청원이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이런 시점에 우리는 어떤 교육, 어떤 미디어, 어떤 리터러시를 고민해야 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는 그 시점,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네페미 온라인이라는 미디어 환경에서 계속 해온 네, 페미니즘 운동 역사를 다룬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 강의에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정의를 제가 인위적으로 했다는 거는 계속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 내용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젠더에 따른 역할 할당이 있고 객관성과 합리성의 타자로 여성을 봐왔다면 이제는 여성과 같은 소수 마이너의 기록을 남기고 이야기와 목소리 경험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미디어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투 운동이 보여주듯이 어, 리터러시는 미투 운동이 보여주듯이 어떤 특정한 미디어를 통해서 글이나 경험이 공유가 될 때 엄청 확산력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또 평등이라는 그리고 기본권으로서 리터러시라는 공통의 지향점을 향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백래시도 있어서 이 미디어 환경에 우리는 계속 주목을 해야 되고 어, 이런 비판적인 의문도 가져야 되고 또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대안적인 상황으로 나아갈 것인지도 계속 네, 고민을 해야 되는 상태이고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페미니스트 인식론이라는 것을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건데요. 어, 여성 문학과 여성 문학 콘텐츠, 여성 글쓰기를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것도 맞고 이게 여성이라고 했지만 소수자적인 문학이나 문학 콘텐츠, 글쓰기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배적인 글쓰기의 양식, 그 남성 문학이라는 남성 중심적인 문학 규범, 그 남성 위주로 만들어진 그 문학 콘텐츠들에 대항하고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어, 소수자적인 것 그리고 여성적인 것들을 여성만의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는 방식으로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리터러시 자체가 어떤 개념으로서 미달과 함량을 만들고 있다. 이게 사실은 부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억압적인 규범 대신에 우리가 서로의 리터러시를 긍정하고 배제하지 않으면서 함께 이렇게 힘을 키워가는 것으로서 리터러시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에서든 글쓰기에서든 미디어 환경에서든 우리는 접근성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기본권으로서 리터러시를 지키고 또 누군가를 폄하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서 끝없이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그 경험을 소통하는 툴, 그게 뭐 문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글의 형식을 띌 수도 있고 미디어에서 다른 방식으로 콘텐츠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